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미선입니다. 오늘 포럼은 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 영향 평가 포럼의 네 번째 자리로 성장과 안전의 조화를 위한 디지털 산업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성장과 안전의 조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 규제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 합리화의 그 핵심 내용으로 성장과 안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장과 안전의 조화를 위해서 규제 합리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다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규제 합리화가 국정과제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규제 전문가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규제 혁신이나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저희는 항상 규제 합리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규제 혁신, 규제 개혁이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나 규제 개혁보다는 규제 합리화라는 내용이 원래 하려고 했던 혁신과 개혁의 내용을 더 잘 반영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규제 국정과제에서 이제 용어 자체를 아예 규제 혁신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규제 합리화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규제 합리화는 원래부터 생각을 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합리화의 내용,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플러스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나 위해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른 정부하고 좀 다르게 차이점은 뭐냐면, 규제 합리화와 관련돼 있는 국정과제가 2개로 늘어났어요, 이번 정부에는. 그래서 명확하게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재설계, 또 하나의 규제 합리화의 내용은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생 안전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국민의 생명안전이랑은 또 관련이 없는 분야는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럼 인공지능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논의가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주제로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안전과 성장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규제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규제 현장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인공지능 규제로 넘어가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 규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규제로 그러면 인공지능 기업이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 이 애로들만을 이제 인공지능 규제 애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기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업으로서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적용하기 위한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 기업도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규제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플러스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없었다 보니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존 법으로 규제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해주지 않으면 인공지능 기업이 살아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약간 후자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쪽에만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선행 연구를 한번 찾아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애로가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 저작권, 허위 정보나 딥페이크, 아니면 지금의 규제 거버넌스가 잘 이제 인공지능 기업을 그러니까 발전시키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규제 개선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의 활용을 어디까지 해줘야 개인정보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부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규제 애로가 생각처럼 기업들에게
규제 에러를 내세요라고 하면 이 규제가 에러니까 이것만 고쳐주면 됩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에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규제 에러에 대한 지금 기존의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정리를 할 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공지능 규제 에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기업이 기존 규제로 인해서 시장 진입을 하거나 또는 경영활동 단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인공지능 기업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업의 범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 규제 애로를 해소하려면 인공지능 기업의 범위도 다시 재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규제는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럼 규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인가? 없애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가인데 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기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방법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문제고요. 이제 규제 애로를 해소해 주려고 보니까 국민들은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 같아서 나는 반대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갈등되고 있는 규제는 어떻게 해소하지? 라는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공지능 규제나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규제의 에러를 해소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럼 인공지능 규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 규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다 풀어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다 풀어주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또는 탑티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데이터만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업들은 꾸준히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가 그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꾸준히 이제 제기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 활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하고 양립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우리만 못 찾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과 성장의 조화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앉아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 결국은 규제 합리화라는 얘기로 돌아가면 합리적인 규제라는 거는 안전과 성장이 모두 다 달성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여러 참여자들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 합리화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규제는 어떻게 만들까?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규제 과학주의인데 위험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위험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스 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걸 더 무서워하지만 실제로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지하는 위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 높은 위험에 대해서 더 높은 규제를 하고 덜 위험한 데에서는 적정한 규제 수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과학주의가 항상 필요한데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규제를 만들 때 이런 과학주의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이 이제 성과 목표를 제시할 때 그냥 삶의 질 향상, 뭐 인공지능 기업의 발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수단을 선택할 때는 정부가 모든 수단을 알고 이런 수단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면 그런 수단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비용 편익 분석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합리적 규제를 만들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올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합리적으로 만들려면 어떤 평가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키는데 그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해서 위험이 만약에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위험을 같이 감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위험과 관련된 규제인가?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완화나 아마 이런 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가? 아니면 국가의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분야인가? 이 두 개가 사실은 모두 다
하나의 그 분야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인공지능의 발전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서 사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법을 만들고 있는 데가 이제 EU와 대한민국입니다. EU는 2026년 여름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방향은 위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EU는 4가지 레벨로 위험을 분석을 해서 그 위험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이제 그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분야가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영향 인공지능은 에너지, 보건, 뭐 먹는 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저는 처음에 던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 의료 분야는 지금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에너지 분야나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공지능은 다 위험한 건가? 그럼 인공지능 시스템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일까? 개인정보 위험일까? 아니면은 기술적 위험일까? 아니면 물리적 위험일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인공지능 시스템 중에 고영향 인공지능 분야에 중에 한 6개 분야, 에너지, 먹는 물, 채용, 학생평가, 보건의료, 교통체계를 뽑아서 서로 다른, 각 분야지만 서로 다른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적 위험 유형 6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이제 위험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드리는 3개의 예시는 교통 분야의 서로 다른 3개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해본 거거든요. 그럼 지능형 교통체계나 항만 물류 시스템은 이제 물류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넣는 거고, 항공기를 AI 뭐 3D 뭐 이런 걸로 항공기 검사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거에 그러니까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을 때 이 3개의 항목이 모두 다 위험도가 동일한 것인가를 측정해보고자 했고, 그 위험도를 그 위험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눠서 발생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과 발생이 했을 때 발생하는 영향 수준을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실제로 위험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이 AI 전문가들도 일단은 다 어느 정도 이상의 위험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고영향 인공지능 분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2점 이하로 내려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5점 척도로 했을 때 2점 이하로 내려온 데는 없었고, 좀 위험이 덜하다라고 하면 한 2점대 중반 정도고, 정말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면 4점대까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분야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의 위험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항상 다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4개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위험 분석을 했는데, 그게 위험 유형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능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이냐, 아니면 적대적 공격 위험이냐, 학습 데이터 편향 위험이냐, 아니면 데이터 추적성 그 축적이 모자라서 어떻게 된 거냐, AI 그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위험인 거냐에 따라서 그 유형별로 굉장히 다른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전과 성장을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해선 결국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 위험이 기술적인 위험인 건지, 아니면 데이터 위험인 건지, 아니면 해킹 위험인 건지에 따라서 사실 대응 방침이 달라질 거고, 그에 맞춰서 규제도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위험 유형별로 위험 평가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분야이지만 사실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그 처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할 때도 시스템을 그냥 사례로 들어서 갔는데,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게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도 위험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다
전부 다 동일한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도 그렇게 세세한 조건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한 그런 규제가 만들어져야 사실은 진정한 합리적 규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민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AI 분야에 이어서 로봇 규제 분야 말씀드릴 건데요. 요새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다 이제 AI 점 로봇의 상상 붙어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릴 것도 지능형 로봇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정책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로봇 시장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로봇 활용, 배달 로봇도 많이 활용되고 로봇이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성큼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선 그래프가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이 이제 로봇, 제조용 로봇에 대한 성장 추인데 코로나 때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꺾였죠. 근데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제조용 로봇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저희가 제조용 로봇은 글로벌 3위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제조용 로봇을 설치했었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덴시티 밀도 자체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설치 규모는 중국이 가장 높지만은 저희가 설치 밀도만 따지면은 워낙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용 로봇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서비스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도 저희가 전문 서비스 로봇,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 로봇이라든지 청소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 돌봄 로봇들 같이 개인 서비스 로봇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비중이 제조 로봇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저희가 한 35%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많이 올라오고 있다.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사실은 글로벌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더 많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 시장 비중에서 한 80%에서 최대 3배까지 보시는 시장 전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35%라는 얘기는 제조 로봇 규모 이상으로 굉장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고 이 서비스 로봇이 걸리는 게 항상 제조 로봇 같은 경우는 걸렸던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이었거든요. 혹시 제조 공장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근데 서비스 로봇은 워낙 인간과 개인과 밀접하게 맞닿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제 요소들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이 확장되는 순간 규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능형 로봇과 같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확실히 금지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개선해주면 앞으로 치고 나갈 텐데 기존에도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정책들 이슈들을 쭉 보시면은 어떤 것들은 당장 뭔가를 제거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기반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많고요. 특히 서비스 로봇과 관련해서 뭐 조리 로봇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치안 보안 로봇이든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에서 안전기준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드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규제 합리화 얘기를 하지만은 안전 기준이라는 것과 그 시장에서의 투입을 통한 시장 진입을 통한 로봇 서비스 제품의 성장이란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 합리적이란 말이 이제 저희가 적정하다는 말, 제가 적정하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적정하다는 말도 그렇지만 합리적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면요. 로봇 기업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재밌는 게 로봇 분야 규제 애로가 있다는 기업이 별로 되지는 않아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히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막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뭔가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뭔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이제 실증만 계속 하겠다는 거죠. 실증 특례에서 우리가 이 정도 줄 테니까는 계속 가자는 얘기만 하고 사실은 규제 이슈에 대해 가지고 부재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산업 규제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게 로봇 분야인 것 같고
이 로봇 분야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관련 분야의 규제 개선, 규제 정책 방향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지. 아니면 이 카테고리 안에 로봇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가 아니고 좀 차별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지능형 로봇이 만들어지고 로봇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3차 계획부터 사실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 기술 개발만 하면 다 공급되겠지. 시장이 커지겠지. 근데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시장에서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3차 계획부터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19년, 20년부터 저희가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선 과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들도 많아요. 제가 앞서 잠깐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이 보행자냐, 로봇이 보도를 다녀야 될 것인가, 차도로 다녀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결국 보행자로 지금은 지위가 인정이 됐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차도로 다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행자가 확실히 돼버렸기 때문에 차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보행자냐 차냐 두 가지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자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외 이동 로봇, 주로 배달 로봇들입니다.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히 한강공원 같은 데서 이제 치킨 시키시면 로봇이 와서 쭉 와서 물론 이제 요새 한강공원 가시면 픽업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나오기 귀찮잖아요. 로봇이 와서 배달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공원 내에 로봇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보도 통행 허용을 해달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배달뿐만 아니라 판촉이라든지 아니면 결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존의 법에 보면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2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동력 장치를 이용한 기기를 가지고 하는 영업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상행위들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요. 근데 로봇이 와서 가면서 결제를 못한다? 물론 미리 카드로 결제를 했겠지만은 와서 현장 결제를 할 수 있을 거고, 예컨대 내가 주문한 거 외에 추가적인 어떤 상품을 그 자리에 현장 구매도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영업 활동에 배달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애매해요. 저희가 영업에 배달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배달은 허용되는데 영업 활동은 금지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하다 보니까 그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도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케이스는 주차 로봇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주차 로봇이 기계식 주차 장치에 속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스스로 그 차를 몰고 가셔서 주차하시는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하죠. 자가 스스로 주차를 한다고 해서, 안 그러면 이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쭉 주차 타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들을 기계식 주차 장치로 하는데, 로봇 주차 로봇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아니까 기계식 주차 장치로 넣어놓자라고 해서 시작해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 규제 혁신을 위해서 일단 주차 로봇이 시장에 투입돼야 되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둘 중에 하나 넣은 게 기계식 주차 장치였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문제가 되는 게 기계식 주차 장치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들이 로봇 주차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돼 버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시간 같은 겁니다. 이제 이게 차가 빨리빨리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전체 그 주차 타워에 있는 주차 차량들이 2시간 이내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 로봇을 아무래도 이용하면 2시간은 힘듭니다. 더 빡빡하게, 왜냐하면 또 차를 이렇게 정교하게 세우다 보니까는 2시간 안에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2시간에 나올 수 있는 숫자만 한다 그러면 로봇 주차를 쓸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주차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사실 뭐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차 타워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주차장 주차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차 로봇을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 로봇 쓰시는 글로벌 저희 사례들 보면 방콕이라든지 굉장히 밀집된 도시에서 주차 로봇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딱딱딱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문콕 방지 많지 않습니까? 문콕 방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정밀하게 타닥타닥 붙여놓으면은 지금 그림 잠깐 나왔지만 차량 옆에 둬야 되는, 원래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타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림 보셨지만은
주차장 내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길의 어떤 통로라든지 도로 기준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면적에 대한 제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지켜도 되거든요. 사실 로봇 주차를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는 로봇 주차를 시스템을 쓸 경제적 효율성이, 경제적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기존 규제 요소들이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기계식 주차 장치라고 넣었지만은 이것들을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저 한 건 한 것들을 저희는 규제 개선 한 건 했습니다. 실적으로 이번에 20건 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말 선제적 규제 혁신일 것인가, 규제 합리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광운대학교 김주찬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AI와 로봇 산업이라고 했지만 이게 거의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라든가 뭐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발제를 들으면서 뭔가 좀 클리어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의외로 의문과 난제가 쌓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만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세 분의 전문가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해주신 분들 발표를 잘 들었고요. AI와 이제 로봇이랑 겹치는 영역 관련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볼 일이 있어서 뭐 EU AI 부분도 좀 보고 한국 AI, 인공지능 특별법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리고 실효 이동 로봇 규제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요. 저런 규제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만 하면 그 이해 관계자들이 너무 힘들고 뭐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될 게 너무 보여서 저렇게 일일이 개별 규제를 해결하고 뭐 규제 합리화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저희도 산업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뭐 여러 기관, 협회, 뭐 기업,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한 정말 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시간도 소모가 돼서 겨우 이제 하나 했는데 지금 뭐 인공지능, 뭐 로봇 쪽도 사실 로봇 쪽도 결국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결국 그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지도 지금 감이 안 오는 정도의 일종의 아이템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이제 출시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중국도 그럼 곧 따라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어떤 방법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현재의 이제 뭐 제가 하려는 말씀을 좀 발제자께 다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핵심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 표준 전문가분 교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제 표준 정의도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어떤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하는지의 정의도 아직 논의 단계인데 지금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따라가는 로봇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지금 논의 중이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품은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뭐랄까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면은 한국은 그러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정부, 그다음에 뭐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보험 같은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중국은 좀 다른 케이스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고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리스크된 해지를 보험 형태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협회에서도 이제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공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개선을 해줬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일종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안전을 그 보험의 영역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니까 아직까지는 심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험이라는 제도가 이제 그 중간에서 그냥 일종의 이제 피해 위험을 좀 해지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영역이 규제 개선에서 좀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찍이 좀 학위 논문을 마치고 나서 계속 연구도 수행했고 또 이렇게 전문가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관련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약간의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그 두 분의 인공지능 및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에 관한 논의가 저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U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의 발전문에서 보듯이 현재는 인공지능 경쟁 구도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면서도 또 안전한 AI 개발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훌륭한 발표문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좀 더 강론적인 부분과 이렇게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합리적 규제를 위한 규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요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헌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본권의 영향을 고려한 법제 방향만큼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고용량 AI와 생성형 AI 사업자에 부과된 규제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해당 위험에 대한 실증적인 영향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려는 영역과 보호하려는 이익 간의 이익 형량이 바로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 수준에서 그 정의와 함께 전제될 때만이 바로 합헌적인 국민 주권의 원리의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규제 대상이 영향과 리스크를 구분을 할 때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공동적인 가치의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본권의 중요한 영향의 층이나 또 규제 대상인 인공지능의 범주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 점에서 원소연 박사님의 발제 1에서 위험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에서 개별 시스템의 특성, 유형 그리고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기준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AI 시스템의 규율 대상에서 자율성 그리고 적응성에 따라서 개별 인공지능 시스템 내지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의 성능과 활용 범위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규율되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편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편향 위험을 낮추기 위한 규제 전략과 또 기능 오작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규제 전략이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점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편향 위험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존의 편향적 사고, 가치의 가중치를 두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에 대해서 법적이고 또 사회적인 쟁점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규제 내용과 규제의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AI 규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법 31조와 관련해서 고지 의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그리고 딥페이크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 범위, 표시 방법의 불명확성을 또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투명성 부분은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예의 사회와 충돌하면서 실제로는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 사례에서 수범자의 범위 확정을 위한 우리 법에서 또 개발 사업자 그리고 이용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봇 분야 정책 환경을 위한 지능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현 시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법쟁적이 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제 이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로봇 분야의 혁신과 또 환경 마련으로서의 법 정책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22년 말 생성형 AI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주요국에서 AI 주권, 또 서버린 AI, 자국민 데이터에 관한 보호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병행에도 기본권의 기술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런데 발제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법에서는 신기술 또 신사업 분야의 인프라 리스크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이 결여되고 있는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도시계, 지능형 로봇 등과 같은 관련한 제도 공백에서 현재 피지컬 AI 발전과 또 실현의 노력이 좀 부족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법과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실제로 연산자원 확보나 클라우드 차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국가 거버넌스적인 맥락은 사실상 좀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지능형 로봇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AI 기본법, 또 의료 로봇에 관련된 이러한 규제가 같이 병존하면서도 각 부처별로 규제 경계가 여전히 좀 결집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시도 중인 실외 이동 로봇이라든가 거기에 또 정의, 운행 안전 인증, 책임 보험 의무가 또 마련돼서 도로의 그런 통행이 이제 가능해지긴 했지만 이 밖에도 보행자와의 관계, 또 사고가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의 문제, 또 단속의 문제, 관련한 그 기존의 도로교통 체계와의 접점에 있어서 해석상의 공백이 있다는 부분도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오해 저는 약간 좀 지나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또 개인의 그 완전한 권리로 생각되고 있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와 로봇 문제는 이렇게 좀 인간적인 편익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에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법과 또 프라이버시 로깅 환경에서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경찰적 측면의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또 상호 간에 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원소연 박사님 관련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에 관해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인 어프로치를 할 거냐에 관해서 사실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일단 규제를 좀 하고 봐야겠어 라고 접근하는 쪽이 있고 일단 냅둬 볼까? 라는 쪽이 있는데 규제를 하고 봐야겠어 라는 쪽에서는 사실은 주로 보면 생성형 AI나 고형량 고위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면 법과 규제가 처음에는 출발이 사람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교적으로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인도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 놓고 이제는 제3의 뭔가 생기는데 의사결정도 하면서 판단도 하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사람 비슷한 뭔가의 일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나타나서 얘는 규제를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로 규제에 접근할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리스크이고 그래서 위험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위험을 정말 과학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언뜻 보기에 선입관으로 위험한 것 같지 않냐. 이거는 정말로 곤란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그냥 수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규제의 출발이 위험인지에 관한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위험한지 아닌지, 어디서부터 위험을 규제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위험의 실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 분야가 고형량, 고위험 그 예로 드신 항만 물류 시스템 위험과 전혀 상관이 물론 컨테이너 박스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걸 걱정하면 위험하지만 항만 물류 시스템은
선박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동선을 짧게 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송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AI가 들어갔다 해서 이게 위험하다. 이런 식의 판단은 위험에 관한 판단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험에 관한 실체를 명확하게 파헤쳐서 규제를 하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얘는 위험하니까 규제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점점 더 우리 AI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장과 안전의 조화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하는 그 규제 자체의 비용도 있고 그 규제를 받아들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투여해야 되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 비용의 문제를 간과하고 AI에 관한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도로교통 규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플레이어들의 행위를 신뢰하고 출발하는 거죠. 빨간불이었을 때는 뛰어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는 신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 보육을 왜 설정합니까? 어린이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과거의 케이스로 볼 때 그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자주 생겼기 때문에 특수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AI 규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뭔가를 좀 세팅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규제 접근법 자체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민호 박사님 그 로봇 규제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규제 공백이 너무나 많죠. 제가 자문을 해주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이런 비즈니스, 이런 서비스,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냐? 대상이 되는 법률이 어떤 게 있냐?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봐도. 제가 전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규제가 없으면 일단 비즈니스를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뭔가 룰이 생길 테니까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상황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이나 그 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너무나 몰고 가버리니까 미리 움츠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연구를 해도 되나? 개발을 해도 되나? 출시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뭐 따라가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중국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느냐? 오해하는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보다 너무나 넓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는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규제를 존재시키는 방식이 법률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만들고 분류를 한 다음에 새로운 뭔가 현상이 생기면 예를 갖다가 넣어서 너는 여기 해당되니까 이런 규제를 받아 라고 세팅해 놓은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과거에 단순한 사회 구조나 단순한 경제 시스템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바꾸면 블럭처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움직일 수가 없는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배달이 영업에 들어가나? 로봇이 인도로만 가도록 세팅했는데 차도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은 다 우리의 규제 체계가 어떤 그룹에 해당하거나 어떤 개념에 어떤 분류에 들어가면 행위 양식이 쭉 정해져 있고 규제가 쭉 정해져 있고 뒤에 제재가 다 붙어 있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안에서 하나를 틀면 다 바꾸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어떤 케이스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로봇이면 로봇이라는 케이스가 생겼을 때 이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해서 규제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일단 로봇이 인도로 배달을 해도 되는지만 고민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로봇을 가지고 음식을 싣고 가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아마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배달에 집중합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분의 토론자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분 발제자께서 조금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답변 내지는 의견을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합리성,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합리화 그러면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제까지 합리적이지 않았던 게 오늘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게 맨날 바뀝니다. 요새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 이제 회의 같은 데 가보면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합리성이란 게 단순히 하나로 딱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로봇 얘기도 드렸지만은 중국 얘기도 드렸고 중국에선 되는데 왜 안 되냐. 사실 저희 예전에 기억나신 건축 안전 기준이라든지 공사 안전 기준 보시면은 옛날에 저희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했거든요. 빨리 공기 단축해야 되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 정도는 합리적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합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 합리적이란 거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 10년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오늘 이 부분이 합리적인지 맞는지 하나 그냥 통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부분마다 보면서 저희가 점증적으로 이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실증, 특히 신산업 파트, 신기술 파트는 실증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실증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상용화로 가려면 이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성이 확실히 다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시면 실증 사업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야지. 근데 서로 합리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서 계속 다 실증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팀장님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많이 나오듯이 보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험은 물론 보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험 단가라든지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 정책 얘기를 들으시면은 지금 이제 규제 플러스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험료 같은 것들을 다 그 업체에서 다 만들 수도 없는 것들이고 다 조달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와 함께 규제와 연계된 어떤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하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제 연구를 하지만 규제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정책이 같이 조화롭게 해서 합리적인 정책단을 만드는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호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 합리화라는 게 시대에 따라 다르거든요. 10년 전 합리화와 지금의 합리화가 다른 거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규제 합리화의 방법도 나라별로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규제 합리화 또는 규제 혁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EU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제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줘야 사실은 이게 기술이 이제 지향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거를 결정하려면 우리나라는 항상 되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보험으로 주달을 해주든지 하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주적인 방법을 선호하다 보니까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일단 보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합리화가 자꾸 더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는 필요 없고 일단 결단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김준 박사님 얘기할 때 그랬나요? 비용이랑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였을 때 우리가 이익인가? 내가 100만 원짜리 살려고 1000만 원어치를 들여서 100만 원짜리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량이 사실은 하나에 매몰되고 가치에 매몰되면 조화롭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EU가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EU가 저렇게 분야를 나눴으니까 우린 조금 완화되게 한번 해볼까라고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무리 우리는 굉장히 완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아까 이민호 박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배달이 영업인지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규제 합리화는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기로 돼서 정부와도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규제 합리화의 논의가 그 AI 시대가 되면서 더 어려워졌다는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개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님 또 세 분 토론자님 저희 종합토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디지털 산업 분야의 규제 정책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